감히 이게 내 핏줄이 아니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제발! 거기서 네 잡것들이랑 얼어 죽어라! 그래서 뭘 원하시오? 장려식, 그 여자가 가장 빛나는 날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너와 내년이 낳은 그 천한 것들은 감히 우리 문배 시 가문의 이름을 쓸 자격이 없어. 쩌렁쩌렁 울리는 그 고함과 함께 내 몸은 부산항의 차디찬 참치 냉동 창고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갓 태어난 내 쌍둥이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그 거대한 철문 너머로 아득하게 메아리 쳤다. 그 살을 애는 듯한 냉기 속에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알지 못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 죽음이 바로 이 순간 저 철문 밖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화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느끼시는 모든 감정을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제게는 가장 거대한 희망이자 버팀목이 됩니다. 차가운 냉동 창고 바닥으로 내팽 개쳐지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내 기나긴 불행이 끝나고 마침내 내 인생이 행복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다. 지난 5년간 해운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견뎌야 했던 모든 서름과 눈물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그렇게나 어리석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임신입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사의 그 건조한 한마디는 내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음성과도 같았다. 시험관 아기 시술. 지난 2년간 나는 내 몸이 주사바늘 자국으로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수백 대의 주사를 맞았고 수십 번의 굴욕적인 검사를 견뎌내며 오직 이 순간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왔다. 해운그룹의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성과도 같은 달맞이길 저택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내 임신 소식에 집안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들떴다. 특히 나의 시어머니 해운그룹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신영숙 회장은 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호령하는 얼음 여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내 두 손을 덥석 잡고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다. 아가, 지서야,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이야, 너무 고맙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그녀는 내 어깨를 다독였다. 네가 우리 해운그룹의 대를 이어줄 귀한 아들만 낳아준다면 이 어미가 내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안겨주마. 그녀의 그 따뜻한 그러나 어딘가 계산적인 말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돈만 보고 시집온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경멸 어린 시선들. 이제는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남편 문희준. 그는 언제나 내게 죄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그 진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렸던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였다. 그런 그조차도 내 임신 소식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서야, 정말 고마워. 정말. 그리고 미안했어. 나는 그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굳게 믿었다.
이 아이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그리고 나와 이 무서운 집안 사이를 견고하게 이어줄 행복의 가교가 되어줄 것이라고. 나의 이 모든 희생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행복의 정점에서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시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시아버님, 문병철 고문은 평생을 아내인 신영숙 회장의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다 가신 분이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이 없었고 깊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었다. 그런 시아버님께서 임종하시기 며칠 전 나를 당신의 서재로 조용히 부르셨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아주 힘겹게 마지막 유언을 속삭이셨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귀를 바싹 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세아가, 그는 나를 언제나 그렇게 부르셨다. 혹여 언젠가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오너라. 네, 아버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남겨두었다. 잊지 말거라. 진실, 진실이라니. 나는 그의 그 알 수 없는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병세가 위중해지셔서 잠시 선망 증세를 보이시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아버님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아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아버님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지시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그 기이했던 마지막 당부를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이 이토록 빠르고 이토록 참혹한 방식으로 내게 닥쳐올 줄은.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내게 남기신 그 진실이라는 유산이 돈이나 주식이 아닌 내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줄은. 나는 그저 내 뱃속에서 자라나는 두 개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벅찬 기쁨에 도취되어 곧 내게 휘몰아칠 끔찍한 비극의 전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10달의 기다림은 길었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시어머니 신영숙 회장은 약속대로 내게 이 세상 모든 호사를 안겨주었다. 부산 최고급 산후조리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내게 배정되었고 매일같이 전국의 사내진미가 내 앞으로 배달되었다. 그녀는 내 뱃속의 아이를 단순한 손주가 아닌 해운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황태자로 대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극진한 정성에 감복했다. 그리고 과거 나를 멸시했던 그녀의 차가운 모습을 애써 잊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우리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 마침내 길고 긴 진통이 시작되었다. 나는 해운그룹 소유의 VIP 산부인과 최고급 가족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10시간이 넘는 극심한 산골 끝에 나는 마침내 예쁜 쌍둥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건강한 아들 하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하나. 응애, 응애.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내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아름다운 천사의 합창처럼 들렸다. 나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내 품에 안긴 두 개의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고통은 순식케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오직 나만을 향해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유리창 너머에서는 남편 이중과 시어머니도 감격에 겨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급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분만을 무사히 마치고 나는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잠시 후 간호사가 갓 목욕을 마친 뽀송뽀송한 아이들을 내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출생 정보가 기록된 서류 몇 장을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왕자님과 공주님 모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검사 결과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병원 기록용이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건네고 병실을 나갔다. 시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서류를 받아들었다. 어디 보자. 우리 해운 그룹의 귀한 장손의 사주팔자가 어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꾸나. 그녀는 기분 좋은 농담을 하며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든 가면을 순식간에 바꿔 쓴 것처럼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갔다.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두 눈은 순식간에 심연과도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내 품의 아이들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분노인지 충격인지 모를 이유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섬뜩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치아 사이로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곁에 있던 간호사 호출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다시 부르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방에 들여보내지 마. 알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이 부서지는 것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간호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철컥, 병실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실 안에는 이제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내 남편 이준 단 3사람만이 남았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아무것도 모르는 내 두 아이.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숨이 턱 막혔다.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듯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이준 씨. 그녀는 내 말은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을 불렀다. 남편은 아까부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마치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너도 봤지? 이 서류. 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남편은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저 서류에 무언가 내 모든 것을 파괴할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내 심장을 쿵쿵 내리찍었다. 그녀는 내 침대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아까 간호사가 건네주었던 그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내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 던졌다. 읽어봐라. 내년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란 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침대 위로 떨어진 그 저주받은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그토록 간절했던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릴 너무나도 잔인하고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저주받은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내 두 아이의 혈액형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들은 AB형, 딸은 O형.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의 혈액형과 남편 문희준의 혈액형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A형, 그리고 남편 역시
A형. 그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불타버리는 듯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유전 법칙. A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이나 O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그 차갑고 명백한 과학적 사실. 내 아이들은 문희준의 친자가 아니었다.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 검체가 뒤바뀌었거나 뭔가 착오가. 시어머니는 경멸이 가득 담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어. 단 하나, 이 빌어먹을 결과만 빼고 말이지. 계획이라니요? 그래, 계획. 그녀는 마치 자신의 위대한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는 최고 경영자처럼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내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하고 추악한 악마의 고백이었다. 내 아들 이준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그 첫마디에 내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불임이라고요?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하지만 해운그룹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 부산 바닥에,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알릴 수는 없었다. 그건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해운 왕국에 대한 거대한 수치니까.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바로 너처럼 순진하고 멍청해서 부려먹기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 완벽한 시바디로 쓰는 것. 시바디, 그 잔인무도한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나는 네가 시험관 시술을 받는 동안 몰래 이준희의 정자를 다른 남자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내가 특별히 고른 우성인자였지. 명문대 수석 졸업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완벽하게 건강한 신체까지. 나는 그 남자의 유전자를 빌려 해온 그룹의 대를 이을 완벽한 천재 후계자를 만들려 했던 거다. 하지만 결과는 내 기대를 한참이나 벗어났지.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잠든 내 아이들을 마치 더러운 벌레를 쳐다보듯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고작 아들 하나에 저 쓸모없는 계집애까지 딸려 나올 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감히 내년 따위가 내 아들의 핏줄이 아닌 저런 검증되지 않은 잡종들을 품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당신은 악마야. 나는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출산의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된 내 몸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철썩, 그녀의 손바닥이 다시 한번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악마? 그래, 악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데, 바로 내 아들 이준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해운그룹을 위한 것이었어. 그런데 감히 내년 따위가 내 모든 계획을 망쳐?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아 침대 아래 차가운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아직 부기가 채 빠지지 않은 내 배를 사정없이 구두발로 걷어찼다. 아이를 낳은 지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은 내 몸 위로. 나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제야 넋을 잃고 서 있던 남편 이준희가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짐짝처럼 거칠게 밀쳐냈다. 비켜, 너는 빠져 있어. 이 모든 게 너 같은 쓸모없는 자식놈 때문이야.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병실 인터폰을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다. 나다.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올라와. 잠시 후 건장한 체격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2명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해운그룹의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것과 저것이 낳은 잡것들을 당장 부산항 제3부두에 있는 참치 냉동 창고로 끌고 가. 그리고 문을 단단히 잠가. 부산항 참치 냉동 창고. 그곳은 해운그룹이 소유한 거대한 물류 창고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곳은 사실상 거대한 얼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그녀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호했다. 시끄러워. 내일 아침이 밝으면 나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다. 내 며느리와 불쌍한 손주들이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모든 것은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게 처리될 거야.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니 너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슬픔에 잠긴 아들 연기나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 알겠나? 경호원들이 내 양팔을 붙잡고 나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내 2아이를 마치 하찮은 물건처럼 아무렇게나 안아들었다. 아이들은 그 거친 손길에 놀라 세상을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내 아기들. 내 아기들한테서 그 더러운 손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 병실을 빠져나왔다. 마지막으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차마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애써 삼키는 내 남편 문희준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날 밤 갓 태어난 내 2아이와 함께 부산항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냉동 창고에 갇히고 말았다. 누녀.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 찰칵. 밖에서 거대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그 소리는 내 짧았던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그 어둡고 추운 공간 속을 울렸다. 나는 어둠과 지독한 냉기 속에서 내 2아이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내 미약한 체온으로라도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죽음의 공포가 시퍼런 칼날처럼 내 온몸을 덮쳐왔다. 바로 그때였다. 내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 시아버님께서 내게 남기셨던 그 마지막 유언이 희미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언젠가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남겨두었다.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절망의 공간, 이 죽음의 감옥이 어쩌면 나를 살릴 유일한 희망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하 냉동 창고의 어둠은 죽음 그 자체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한 줄기 빛도 한 줌의 온기도 허락되지 않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자신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와 추위에 지쳐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낑낑대는 내 아이들의 단말마 같은 신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 모든 감각은 서서히 무뎌져 갔다. 살을 내는 듯한 지독한 냉기는 이제 고통이 아닌 무감각한 마비 상태로 변해갔다. 출산으로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내 몸은 빠르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엄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공포는 내 품에 안겨 서서히 꺼져가는 이 작은 2 생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이었다. 태어난 지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은 내 가엾은 아가들. 세상의 따뜻한 햇살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이 차갑고 어두운 지옥에서 어미와 함께 얼어 죽어가야 하는 내 불쌍한 아가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내 미약한 체온이라도 조금 더 나누어 주어 아이들이 단 1분이라도 더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왔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뜰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내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그 마지막 목소리였다. 만약 언젠가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오너라. 시아버님의 그 기이했던 유언. 그 목소리가 마치 죽음의 강저편에서 나를 불러 세우는 마지막 외침처럼 내 뇌리를 강하게 후려쳤다. 내가 잠들어 있는 곳, 시아버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이 저택의 뒷산이 아닌 해운 그룹 소유의 기장 땅. 그곳에 자리한 문중선산, 센산이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남겨두었다. 그렇다. 포기할 수 없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 생각 하나가 꺼져가던 내 생명의 불씨를 다시금 타오르게 만들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내 혀를 강하게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핏맛이 확 퍼져나갔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얼어붙은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차가운 강철과 콘크리트 벽뿐이었다. 육중한 철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절망감이 다시금 나를 덮쳐왔다. 아니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버님은 무언가를 알고 계셨어. 나는 다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었다. 시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희미한 기억들. 시아버님은 생전에 이 냉동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 그는 종종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 당신이 아끼는 고급 참치들을 보여주시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세아가, 이 냉동 창고는 말이다. 단순히 생선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란다. 이곳은 나의 유일한 비밀 공간이지. 네? 비밀 공간이요? 그래, 내 시어미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그때는 그저 외로운 시아버지의 작은 허세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던 그 말. 특히 저쪽 벽. 저 거대한 냉동기 너머의 벽. 저 벽 너머가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단다. 시아버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곳. 냉동 창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 거대한 냉각팬과 낡은 선반들로 가려져 있던 바로 그 벽. 나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벽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낡고 얼어붙은 선반을 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옆으로 밀쳐냈다. 끼익! 선반이 얼음과 마찰하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벽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다른 벽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작은 환풍구 하나가 뚫려 있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비좁은 크기. 그리고 그 환풍구의 낡은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바깥의 찬 공기가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기 위해 손톱이 부러져라 매달렸다. 하지만 덮개는 굳게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내 손에 잡힌 것은 선반을 고정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묵직하고 얼어붙은 쇠파이프 조각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다해 그 쇠, 파이프로 환풍구 덮개를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쨍그랑, 쾅, 쾅.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덜컹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환풍구 덮개가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어두운 통로 너머로 어둠에 완전히 익숙해진 내 눈에 희미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출구였다. 나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기어갔다. 그리고 내 겉옷을 찢어 아이들을 춥지 않게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하나씩 입에 조심스럽게 물고 그 좁고 차가운 환풍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 나갔다. 환풍구 밖은 바로 부산항 부두의 뒷길, 울창한 방풍림으로 이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저 멀리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익숙한 산의 능선이 펼쳐져 있었다. 바로 시아버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기장의 그 선산, 센산이 있는 방향이었다.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지옥 같은 냉동 창고의 비밀 통로가 바로 당신께서 잠들어 있는 그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두 아이를 품에 단단히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님이 잠들어 계신 그 기장의 선산을 향해 어둠을 뚫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님께서 내게 남기신 그 마지막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기장에 위치한 문중선산의 차갑고 무거운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전 시아버님께서 내게 무심코 던지셨던 또 다른 한마디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 새아가, 저기 저 소나무 보이지? 저 우직한 소나무가 바로 이 선산을 지키는 열쇠란다. 그때는 그저 시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던 그 말씀. 나는 선산 입구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거대한 소나무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 아래 교묘하게 파여 있는 작은 홈을 발견했다. 그 홈 안에는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녹이 슬어 뻑뻑한 낡은 열쇠 하나였다. 나는 그 열쇠를 이용해 납골당의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돌문이 안으로 열리고 싸늘한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납골당 내부는 좁고 어두웠다. 벽에는 문씨 가문 조상들의 유골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바로 내 남편의 아버지 문병철 고문 시아버님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차가운 돌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님의 유골함 앞에 섰다. 묵직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유골함. 그 위에는 구, 문병철 지묘, 지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제가 왔어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을 제가 찾으러 왔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유골함의 무거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뼈가루, 즉 시아버님의 마지막 흔적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안식을 방해하는 것만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내 귓가에는 저것들을 당장 냉동고에 쳐넣으라고 외치던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목소리와 추위에 떨며 낑낑대던 내 아이들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유골함 안으로 손을 넣었다. 차가운 뼈가루의 감촉. 나는 뼈가루를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걷어냈다. 그리고 유골함의 가장 밑바닥을 더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닿았다. 유골함의 밑바닥에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비밀 공간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물건 2개를 꺼내 들었다. 하나는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USB, 메모리 스틱,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더 작은 초소형 녹음기였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께서 내게 남기신 진실이었다. 죽은 자의 뼈가루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소형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민. 작은 소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시어머니 신영숙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정말로 바꿔치기 한 거 맞아요? 이준희 정자를. 그 목소리는 시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님은 자신의 아내와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왜? 당신 따위가 뭘 어쩌자는 거야.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준이 그 못난 놈이 씨가 없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해운 그룹의 대를 끊기게 내버려둬? 그래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야. 그 한지서, 그 멍청한 년을 이용해서 아주 우성인자를 가진 놈의 씨를 받아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한 거라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내가 병실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고백이 그녀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당신 미쳤어. 이건 범죄야. 지서가 알게 되면 어쩔 셈이야. 알긴 뭘 알아? 그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 평생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준이 씨인 줄 알고 살겠지. 그리고 설령 알게 된다. 한들 어쩔 건데? 이미 배는 떠났어.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이는 해운 그룹의 후계자가 될 거야.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이나 키우는 씨바디 역할이나 충실히 하면 되는 거라고. 그녀의 그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당신은 악마야. 악마? 그래, 악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운 그룹을 위해서라면 악마가 아니라 그 하렙이라도 될 수 있어. 당신처럼 무능하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당신이 10년 전 그 윤 회장 건처럼 어물쩍거리다가 회사를 통째로 날려먹을 뻔했던 거 벌써 잊었어? 그 이야기는 왜 또 꺼내? 왜 꺼내긴? 당신의 그 위선이 역겨워서 그렇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내가 윤 회장의 유서를 위조하고 비자금 장부를 조작해서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힌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윤 회장의 운전기사를 처리한 것도 바로 나였어.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악마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유서 위조, 비자금 조작, 그리고 사고로 위장한 살인교사. 그녀는 단순히 내게만 악마였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끔찍한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진짜 악마였던 것이다. 녹음은 거기서 끝이 났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분노와 경악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한 충격. 나는 이어서 USB를 내 휴대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수백 개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위조된 유서의 원본 파일,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회계 장부, 그리고 그녀가 경쟁사 회장의 운전기사를 매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도록 지시하는 그 섬뜩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시아버지는 평생을 아내의 그늘에 가려 무능한 남편처럼 보였지만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아내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터져나올 이 모든 비극을 예감하고 마지막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증거들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 슬픔과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활화산처럼 들끓는 뜨겁고도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신영숙. 나는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내가 당신이 만든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직접 끌고 들어가 줄게. 나는 그 모든 증거들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둠을 뚫고 그 저주받은 선산을 빠져나왔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선산을 빠져나온 그날 밤 나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내 손에 들린 증거들은 신영숙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지만 나는 그저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단순한 법적 처벌은 그녀가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저지른 죄의 대가로는 너무나도 가벼웠다. 나는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 부, 그리고 해운그룹이라는 그 거대한 왕국 전체를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한 전략가가 필요했다. 나는 해운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시아버님의 사람이었으며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조이사, 저리 씨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나는 그에게 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러나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설계자 XX라고 불렀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악마 같은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이나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움직였다. 그의 정의란 부패한 재벌 가문을 해체시키는 것. 지난 10년간 그의 손에 이름 모를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거나 공중분해된 대기업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다. 그는 법정의 승부사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판을 짜고 여론을 움직이며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무서운 설계자였다. 조 이사는 내 부탁에 기겁하며 난색을 표했다. 사모님, 그자는 너무 위험한 인물입니다. 늑대를 잡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점잖은 변호사가 아니라 저 괴물을 확실하게 물어뜯을 수 있는 사냥개입니다. 결국 조 이사는 수소문 끝에 설계자 X와 연결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메일 주소를 구해왔다. 나는 그날 밤 늦은 시각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설계자 X에게 나는 해운그룹 신영숙 회장의 며느리 한지서요. 당신이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 내일 밤 12시 내가 보내는 주소에서 봅시다. 그리고 나는 시아버님이 남기신 그 USB에 담겨 있던 수많은 증거 파일들 중 가장 자극적인 단 하나의 파일, 즉 신영숙이 자신의 경쟁사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암시하는 그 통화녹음 파일만을 첨부하여 보냈다.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흥미롭군. 내일 봅시다. 다음 날 밤 12시 나는 약속 장소인 부산항 부두의 낡은 폐창고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스산한 바닷바람,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창고 안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만이 위태롭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검은색 롱코트에 검은색 중절모.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설계자 X요? 내가 묻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당신이 한지서 시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당신이 가져온 선물이 대체 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USB에 담겨 있던 모든 증거 파일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신영숙의 살인교사, 유서 위조,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준을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끔찍한 죄악의 기록들을 그는 엄청난 양의 증거 자료들을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는 거대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보였다. 모든 파일을 다 확인한 후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대단하군. 이 정도의 증거라면 신영숙을 무기징역에 쳐넣는 것은 시간 문제겠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여?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는 건 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를 그저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오? 나는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계획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다음 주 금요일 해운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부산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가 될 겁니다. 신영숙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내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당신이 그 화려한 기념식을 그녀의 인생 마지막 장례식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잔인한 요구에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재미있군. 아주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야.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이 될 거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당신과 나 모두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당신 감당할 수 있겠소? 상관없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는 법이죠. 내 대답에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계약 성립이군. 당신의 복수 내가 아주 화려하고 예술적으로 완성시켜주지. 대신 나의 성공 보수는 아주 비싸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성공 보수요? 그래, 나의 성공 보수는 돈이 아니요. 그는 창밖의 어두운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의 보수는 바로 해운그룹 그 자체요. 나는 당신의 복수가 끝난 후 이 썩어빠진 제국을 내 손으로 직접 해체시킬 것이요. 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어차피 그 더러운 돈과 피로 얼룩진 제국은 내게 단 일말의 가치도 없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당신이 저들의 숨통을 끊어준다면 그 시체는 당신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밤을 새워 작전을 세웠다. 어떻게 기념식의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장악할 것인지,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타이밍을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충격적인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것인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일주일 후 그들의 마지막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나는 그날 아침 아주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렀다. 그리고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갑옷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여는 일뿐이었다.
해운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부산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운대 LCT, 시그니엘 부산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수백 명의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해운그룹의 위대한 성공 신화를 칭송하고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했다. 그 찬란한 빛의 축제 한가운데 오늘 밤의 주인공인 신영숙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우아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승리자의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곁에는 유약하지만 충실한 후계자의 모습을 연기하는 아들 문희준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행사장 가장 구석, 어두운 2층, 발코니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의 관객이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장낼 연출가였다. 내 옆에는 설계자 X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무너지기 직전의 성은 언제나 가장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법이지. 때는 되었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우들은 모두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소.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다.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잠시 후 오늘 밤에 진짜 주인공인 신영숙 회장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서서 잠시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기쁨이 교묘하게 뒤섞여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완벽한 연기였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해운그룹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의 성공 신화를 뻔뻔하게 읊어댔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오늘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을 애써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 문희준과 제 며느리 한지설을 불의의 사고로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아들마저 죽은 것으로 처리해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희망에 찬 어조로 바뀌었다. 바로 제 두 손주, 해운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 우리 문씨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쌍둥이 손주들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귀여운 쌍둥이 아이들의 영상이 나타났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낳은 내 아이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도 모른 채 화면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이 두 아이들을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키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끌어갈 해운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비장한 선언에 하객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 죽음과 심지어 아들의 죽음까지 팔아가며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발코니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나는 옆에 서 있던 설계자 X를 쳐다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신영숙이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다시 한번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다. 뭐야? 또 정전이야? 누군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한 지옥의 서막이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의 신영숙 역시 당황한 목소리로 스태프를 찾았다. 무슨 일이야? 빨리 불 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곧 다른 소리에 묻혀버렸다. 행사장 전체에 설치된 수십 개의 스피커를 통해 아주 낮고 섬뜩한 남자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당신 미쳤어. 이건 범죄야. 지서가 알게 되면 어쩔 셈이야. 그 목소리는 바로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 문병철 고문의 목소리였다. 그 죽은 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행사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이제 더 이상 귀여운 아이들의 영상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 미쳤어. 이건 범죄야. 지서가 알게 되면 어쩔 셈이야. 시아버지의 그 절박한 외침에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영문을 모른 채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신영숙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문희준. 그는 하객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알고 있던 가장 깊숙한 곳의 비밀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신영숙과 문병철 두 사람이 생전에 서재에서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대화 장면이었다. 물론 그것은 실제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자 X의 팀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바탕으로 배우들을 기용하여 완벽하게 재현해낸 한 편의 잔인한 드라마였다. 화면 속에서 신영숙의 얼굴을 한 여배우가 악마와도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긴 뭘 알아? 그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 평생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준희 씨인 줄 알고 살겠지.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이나 키우는 씨바디 역할이나 충실히 하면 되는 거라고. 그 끔찍한 대사가 스피커를 통해 컨벤션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하객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씨바디라고? 해운그룹의 며느리가 사실은 씨바디였다고?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신영숙이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화면 속에서 이어지는 더 충격적인 진실에 처참하게 묻혀버렸다. 화면은 곧이어 시아버지의 USB에 기록되어 있던 그녀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유서 위조, 비자금 조성, 그리고 10년 전 경쟁사였던 윤 회장의 죽음에 그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녀가 지난 30년간 해온 그룹이라는 왕국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피 위에 세워 올렸는지를 명백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었다. 행사장은 이제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 화면 속에서 신영숙의 얼굴을 한 여배우가 전화기를 들고 말했다. 그 대사는 바로 내가 지하 냉동 창고에 갇혔던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년이랑 잡것들 전부 부산항 냉동고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둬. 그 섬뜩한 대사가 끝나는 순간 쾅, 쾅, 쾅. 컨벤션 홀의 모든 출입문이 밖에서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수십 명의 검찰 특별수사팀이 맹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거기까지 모두 움직이지 마. 수사관들은 순식간에 무대를 포위했다. 행사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신영숙과 문희준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성큼 걸어 올라왔다. 바로 설계자 X, 나의 변호인이었다. 그는 신영숙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장례를 압도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모든 것은 문병철 고모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입니다. 고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앞에서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 집행인은 설계자 X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사장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정문을 향해 손짓했다. 바로 신영숙 회장이 방금 전 자신의 입으로 죽었다고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컨벤션 홀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불빛 속에서 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나는 고결한 백조를 연상시키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 양팔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내 쌍둥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안겨 잠들어 있었다. 내 얼굴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한지서, 살아 있었어?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마치 레드 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내 등장에 신영숙과 문희준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거의 실성에 가까운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내가 마침내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검찰 수사관들이 그들 모즈에게 다가갔다. 신영숙 씨,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문희준 씨, 당신을 살인교사 공모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바로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 했던 영광의 무대 위에서, 바로 그들이 죽였다고 믿었던 나와 내 아이들 바로 앞에서.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전현이 판 함정이라고. 으악. 신영숙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엉망으로 구겨졌고 그녀의 우아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 마리의 미친 짐승이 되어 자신이 쌓아올린 왕국에서 비참하게 끌려 내려왔다. 해운그룹 신 회장, 며느리 살해 시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창립 기념식 현장에서 전격 체포. 그 충격적인 뉴스가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타전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내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해운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뉴스의 일면은 온통 해운그룹 사태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 기막힌 현실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특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주들을 영하 50도의 냉동 창고에 가두어 주기려 했던 신영숙 회장의 악마 같은 행각에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었다. 진정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해운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수조원의 제국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했다. 거래처와 협력사들은 일제히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한때는 신영숙의 입만 바라보며 그녀의 성공 신화를 칭송하기에 바빴던 언론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그녀의 왕국은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을 세상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어머니의 낡은 시골집으로 내려와 있었다. 제게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 내 복수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단죄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세상이 조금씩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갈 무렵 신영숙과 문희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증인석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또 다른 진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증인석에 들어서는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영숙과 문희준은 나를 도끼눈으로 노려보았다. 나는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향해 섰다. 그리고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내 마지막 증언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겪었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정은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첫 번째는 한 아버지가 그의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떠올렸다. 저의 시아버님 고 문병철 고문님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괴물이 언젠가 저를 해칠 것이라는 사실도 예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 복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유골함 가장 깊숙한 곳에 진실을 숨겨둠으로써 아내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녀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는 제게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피고인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어머니가 그녀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신영숙은 자신의 아들 문희준을 지독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삐뚤어지고 맹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살인 공범으로 만들고 자신마저 파멸에 이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한지서 역시 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냉동 창고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다. 저 역시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이 자리에 선 유일한 이유도 바로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은 더 이상 잡종이나 시바디의 자식이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제 아이들은 비록 그 시작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영숙과 문희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제 시아버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기 위함이며 제 무고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 증언이 끝났다. 법정에는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일주일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을 찾았다. 시아버님의 유산으로 세워진 동백꽃 마음재단.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꽃이었다에 지원을 받아 심장 수술을 마친 아이의 퇴원을 축하해주기 위해서였다. 병실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법정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주문, 피고인 문희준을 존속 살해 공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에 처한다. 다음, 피고인 신영숙에 대하여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신영숙을 존속 살해, 살인미수, 살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모든 불법 재산은 전액 몰수하고 국고에 환수한다. 땅.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의 탐욕의 제국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 이제 마음이 놓여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제게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내 아이들의 삶을 위협할 수 없다는 깊은 안도감과 평화만이 남았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며칠 후 나는 마지막 남은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바로 문희준과의 이혼이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제 두 아이의 싱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성인 한공, 씨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이었다. 문 씨라는 그 성은 제 아이들에게 씌워진 저주의 낙인이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나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그 서류 위에서 내 아이들의 새로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아람, 한설이, 문씨 가문의 피로 얼룩진 역사는 이제 우리 세모자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나는 시아버님께서 제게 남기신 합법적인 유산, 그 막대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부산 새싹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과거의 내 남편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과 과거의 나처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아버님의 죽은 자의 유언은 내게 복수의 칼을 쥐어 주었지만 이제 나의 살아남은 자의 유언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부산을 떠나 동해의 아주 작고 조용한 어촌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매일 아침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새로운 성을 다시 쌓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새로운 성을 쌓아갈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엄마, 저것 봐. 돌고래야.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저 멀리 수평선을 가리켰다.
은빛 돌고래 2마리가 물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내 인생의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한 여자의 처절했던 복수극이 결국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복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의 새싹이 함께하기를